25억 하던 집이 30억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럼 나는 30억이 내놓겠죠. 정말 살려는 사람들은 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30억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시장 상황이. 돈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돼야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최초 분양받은 것보다는 몇 천만 원 더 깎아서 분양받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이미 많았던 집도 안 팔려. 새 집도 안 팔려. 심각한 상황인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서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니까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 이런 과열을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새로 도입이 된 거죠.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긴 한데 강남권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죠. 이유는 이제 청담, 잠실 뭐 이런 쪽이 묶였었는데 청담, 잠실 이쪽은 잠실의 마이스 개발 이런 개발에 호재가 있다 보니까 투기적인 수요가 막 몰리면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실제로 어떤 수요할 사람만, 즉 실제 들어와서 거주할 사람, 또 기존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처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게끔 이제 규제를 한 거예요.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도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묶어주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생겼는데 그게 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에는 말 그대로 진짜 실제로 수요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니까 거래가 빈번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됐죠. 근데 이게 안 묶여있던 지역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반포의 여러 지역들이 굉장히 인디케이터가 됐잖아요. 이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갭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고 어떤 투기적인 수요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거기는 막 그래서 막 40억 간다 50억 간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보다 훨씬 나쁘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거래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반발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한 게 서울시장이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안정될 수 있는 구조. 실제로 이제 강남 3구도 어떻게 보면 거래가 많이 늘 수가 없는 구조였고 굉장히 소강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다시 지금 오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념에서 이제 해제를 해준 거죠. 근데 해제를 해주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막 잠실이 뭐 30억에 팔렸다, 31억에 팔렸다, 지금 반포랑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가 그러면 이제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지역들도 또 오른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 많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잠실에 30억 넘게 거래된 거 2건이 찍혔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갭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 자식들 나중에 서울 가서 살고 하면 이거 사주면 나중에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 여유자금 10억, 20억 있으면 전세 10억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유지할 수 있겠다. 나머지는 전세금을 나중에 네가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사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30억에 거래하는 사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아파트가 정말 30억에 팔릴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식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10,000원에 판다, 20,000원에 판다, 30,000원에 판다 이게 그래프가 쫙 나와요. 이게 층별로 쭉 있고 또 살려는 사람은 나는 10,000원에 사겠다, 뭐 9,000원에 사겠다 이렇게 가격 어떤 매수 조건을 걸어놓고 이게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팔리는 형태 이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사기 위해서는 계약이 체결되려면 누군가 내리고 누군가 올리는 형태가 돼야지 주식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가격에 내놓고 어떤 사람이 이 가격에 사줘야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근데 누가 얼마에 내놨는지가 공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어떤 단지의 매물은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수준에 맞춰서 쭉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이 단지와 유사한 아파트들, 아파트 하나하나 상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작으니까 비슷한 대체의 상품들을 묶어서 군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가격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근데 한 건의 거래가 체결되면 그게 떠요. 그게 30억이래. 그럼 사람들이 다 30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살려는 사람들은 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30억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시장 상황이. 그래서 지금 강남의 뭐 아파트가 40억에 팔린다, 50억에 팔린다, 100억 갈 거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수많은 아파트들을 100억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있는 시장이어야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과열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아파트 시장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지만 다시 이걸 시장에 내놓을 때는 나는 파는 어떤 공급자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시장에 팔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게 30억에 팔렸대. 그럼 나는 30억에 내놓겠죠. 또는 그 집보다 내 집이 더 좋아. 31억에 내놓겠죠. 이런 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세 자체는 호가를 위주로 계산이 되잖아요. 호가를 위주로 계산이 되니까 대부분 시세가 올랐다. 그러면 그 가격에 계속 후속거래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 찍히고 끝인 거예요. 25억 하던 집이 30억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5억이 올랐죠. 그렇지만 나는 이 5억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 손에 5억을 쥔 게 아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유동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겠죠. 집값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하니까 대출을 더 받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겠죠. 강남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신축 분양 같은 경우도 뭐 10억, 20억 로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말하는 호가 대비해서 훨씬 낮은 금액에 매입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들어가 보면 회전율이라고 해서 몇 개가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요즘 부동산 사이트들 보면 실질적으로 한 10%도 안 되는 거래량 말고 나머지 90%는 그 예전부터 그 집을 그냥 주거의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강남에 주로 누가 살고 있느냐? 예전부터 부자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거예요. 10억에 산 집을 50억에 사줄까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10억에 샀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나 하나 더 사겠다 하면서 50억에 산다? 이런 상황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의 집도 가지고 있고 투자용 집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시 50억에 사주는 시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두 건의 거래가 높은 거래가가 찍힐 수 있는 건 뭐 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다. 또는 특별히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 돈이 사실은 금방 날아갈 것 같으니까 쉽게 벌었으니까 나도 강남에 집을 사겠다. 결국은 부동산으로 오는 형태로 가거든요. 사람들이 자산 선택을 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래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상급지 가격은 50억, 100억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주거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할 수 있을지 자기 자산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50억이 있어. 그럼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에만 50억을 쓸까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40%? 뭐 이 정도 규모일 거예요. 자기가 주거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자산 가치로 또는 투자 전체를 올인해서 50억을 다 집에다 투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50억, 100억이 된다는 거는 자산이 몇백억의 자산 또는 몇천억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사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그런 값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게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개별적이고 지역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상품이 홍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걸 대장주로 인식하고 그 아파트에 관심과 수요가 몰리면 그 아파트의 가격이 선도하는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잘하는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아파트들이 주로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한 아파트들. 분양을 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일부를 대중한테 팔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걸 홍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아리팍이 대장주라고 우리가 인식됐을까요? 그때 이 물건을 굉장히 고가에 팔고 싶었던 그런 어떤 시장의 마케팅이었던 거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아리팍을 알잖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훨씬 더 괜찮고 어떤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들 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 되게 많아요. 그 지역에. 근데 가격은 보면 여기가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인근에 반포자에도 있고 삼성 레미안도 있고 반포 이쪽 초등학교 있는 쪽 이쪽에도 뭐 되게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 많거든요. 지하철역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단지들도 있고 또 한강변에 또 굉장히 좋은 고급 자재로 지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아파트가 또 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실에 대한, 창에 대한 부분들, 뭐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오픈되지 않고 어떤 좋은 점들만 강조되면서
시장이 홍보되고 있고 그래야 나중에 환가성도 좋고 어떤 시장이 선별적으로 가는 시장. 즉 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돈 있는 사람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돼야 팔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안에서도 굉장히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부동산이 개발 호재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유수의 기업이 들어와서 산업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들, 최고급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니까 이 정도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걸 사는 게 좋다. 이런 투자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됐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지방에. 그리고 지방의 기반 산업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 꺼진 지 오래잖아요. 뜨거웠다고 얘기했던 시장에 너무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 최근에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 여기 들어와서 그럼 삼성 다니는 사람들 연봉이 얼만데 여기 아파트 이 정도 주고 사겠지. 분양가보다 얼마 정도 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분양이 잘 돼요. 그러면 여기 물건을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막 다 사가네. 나도 개발해야지. 옆에 또 개발해. 또 개발해. 또 개발해.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개발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시차를 두고 계속 하니까 앞에 팔린 것까지는 어떻게 해소가 됐다 치는데 계속 그 이후에 분양하는 거는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또 기존에 팔렸던 아파트도 나중에 여기 삼성전자 들어오면은 소득 수준 높은 사람이 내 분양받은 것보다 훨씬 비싸게 사줄 거야. 이렇게 해서 갖고 있었는데 입주할 때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입주하려고 보니까 이거 분양가를 마련해야 되는데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마이너스 피라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근데 마이너스 피라는 거는 내가 계약금 낸 거 포기하고 이자 부담한 거 포기하고 이거 누군가 대신 떠안아 주세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나온 매물이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원래 최초 분양받은 것보다는 몇 천만 원 더 깎아서 분양받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리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인데 안 팔려요. 이 얘기는 실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급은 한번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왜? PF 사업을 하면 결국에는 분양을 해서 다 물건을 다 지어서 끝내야 사업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돈이 들어간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지어야 돼요. 물건을 짓는다는 거는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나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미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거 미리 분양했으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만들면 분양을 해야 돼 또. 안 팔린 건 계속 끝까지 팔아야 돼. 그러니까 공급이 넘쳐나. 이미 많았던 집도 안 팔려. 새 집도 안 팔려.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방에 수요가 있는 곳, 지방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죠. 핵심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사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지방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변하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저출산의 초고령화로 접어든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경제의 주축이고 거의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이제 소득 활동을 못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산에 자기 가계를 놓고 봤을 때 자기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해낼 수 있었으니까 돈벌이를 했으니까 이자도 내고 이만큼 자산이 상승했다고 하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돈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컸어. 자식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하려면 결국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매수자, 즉 수요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밀집화되어 있는 집들, 이미 있는 집들, 또 거기에 추가적인 집들이 들어오는 상황, 서울 같은 경우 그렇죠. 서울에 밀집화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같은 상품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거기에 그냥 단독주택 있고 상가들 있고 막 이런 지역들 묶어가지고 아파트 지었잖아요. 재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어. 예전에 그런 단독주택 조그만한 거 빌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많지 않았잖아요. 그냥 거기에 살던 사람들과 이 아파트를 수요하는 사람 수요층이 달라. 이 수요층에 들어오려면 일정 소득 이상 돼야 돼. 소득분이 5분이 이 정도 20% 상위 20% 정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엄청 많아졌어. 밀집이라고 봐야 되나요? 더 많은 집들이 공급이 된 시장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늘었느냐? 지금 말하는 가격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은 늘었냐 생각해보면 안 늘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 시장을 빠져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뭐 당장 사람들은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집값 수준 자체가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는 강해질 수 있지만, 이게 유지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 가격이 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누군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돈도 쓰고 막 이래야 상가가 유지가 되는 건데, 상권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돈을 쓰는 주체는 부모들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자식들이 많이 쓰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가서 어디가 핫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돈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유행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정 지역이 떴다가 쇠락하고 또 떴다가 쇠락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상가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가로수길 엄청 핫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로수길에 사람 없잖아요.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 저 대학교 시절에 굉장히 핫했거든요. 거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이런 가로수길이 뜨면서 거기 완전히 초토화됐었는데, 뜬 지역은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더 임대료를 높이고 더 비싸게 빌딩을 팔고 뭐 이런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떠나가고, 거기 핫한 가게들이 없어지니까 여기 와서 돈 쓰는 사람도 사라지고 이렇게 쇠락을 하고, 기존에 쇠락했던 지역은 다시 이제 임대료가 많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여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일정 부분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고.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폭을 사람들은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많이 투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게나 어떤 수요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명동 요즘 이런데, 예전에 코로나 때 명동이 한참 약간 위기였거든요. 그 명동의 그 핫한 곳조차도 공실이 될 정도로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 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 못 내고 나가고, 그 공실이 되고, 명동에 예전부터 돈 많으신 분들 대출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출을 쓸 정도로 이런 상황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미 대부분 뭐 새로 건물을 개량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자기 신용으로 끌어가지고 다시 개발을 해놨는데 트렌드가 끝난 거야. 그럼 빌 수밖에 없죠. 지금 서울이 이런 상태고, 지방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상가가 절반 가까이 공실이었어요. 1층에 일부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지하나 뭐 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공실로 방치된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원룸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유지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수도권이나 어떤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서울에 너무나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사람들은 핫하거나 아니면 대형, 굉장히 어떤 대기업의 자본이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개발된 곳, 이런 곳으로 몰려다니지 나머지 지역은 안 온단 말이에요.空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제2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한다, 소득이 사라졌다 했잖아요. 소득이 사라졌는데 생은 계속되잖아. 그럼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자영업 해야 되죠. 창업을 해서 어떤 가게를 빌려서 임대를 놓고 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50만 정도 되잖아요. 2달 사이에 20만이 줄었어요. 근데 그중에 400만 정도는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거든요. 즉 자기가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자영업들, 이런 사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는 거는 그 공간을 쓸 수요가 사라짐을 뜻하고, 공간을 쓸 수요가 사라지면 공실이 늘어난다는 거죠. 과잉 개발인 거죠,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품이고, 그 거품 안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익을 기대하면서 지금 빚을 감당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발생을 했고, 홈플러스 사태가 최근에 되게 컸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시장 자체가 사양산업이잖아요.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고 누군가 장을 보러 많이 홈플러스에 많이 가주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물건을 많이 살 정도로 내수가 활성화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이 시장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았어요. 이게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를 인수한 회사가 이걸 이제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부동산이 워낙 많으니까, 오프라인 매장이니까 부동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땅 자체도 크고 이러니까 이걸 나중에 너네 개발해가지고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지어서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누가 사가, 이러면서 많이 팔았어요.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산 사람들, 또 팔 때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신 너네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임대 10년 동안 우리가 임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팔았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이자 못 내겠어요. 1조 몇천억을 빌려 썼는데 이거 이자만 1년에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이거
감당하면서 3천억도 못 버는데 1년에 1,000억씩 이자 내는 거 어렵다. 불가능하다. 지금 자재비 주고 원가 주고 뭐 인건비 주고 뭐 이러면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내? 그 다음에 임대료 내가 이만큼 10년 동안 보장해 줄 테니까 이거 비싸게 사해서 이미 넘겼잖아요. 팔았잖아. 근데 이 임대료 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아닌데 기업회생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투자한 부동산 회사들, 이거를 산 건설사들, 이런 데들은 지금 이 정도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가격에 샀는데 유지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거품, 규모를 그렇게 유지하고 싶었어. 빚을 많이 내가지고 내가 이 규모를 다 유지하고 싶었는데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 손실을 보고 서로 싸우는 상황이 온 거예요. 똑같다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우리가 그 규모로 견딜 수 없는 만큼 벌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벌렸냐? 소득이 많이 늘어서 그 규모, 소득 대비 적정한 대출을 활용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규모를 키웠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빚, 소득도 보지 않고 빌려준 빚에다가 또 편법적으로 받은 빚에다가 또 남의 돈까지, 남의 전세금까지 받아가지고 놓은 빚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규모를 유지하고 싶지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그 얘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이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